예, 다음 윤승영 피고인. 예,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저는 그동안 증인 신분이라든가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서면이라든가 변호사님을 통해서는 제 의견을 접하셨겠지만 제 입장을 직접 제 입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공소 사실은 제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한동훈 체포를 들어서 알면서도 경찰을 지원을 하였다는 것과 또 합동수사본부 파견 대상 서울청 100명, 또 그다음에 국회 앞에 있던 영등포 형사들이 모두 다 정치인 체포조고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승인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계속 처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현일 계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말 자체를 들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듣지도 않은 말을 제가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재명, 한동훈을 듣거나 말했다고 한다면 당시 제가 경찰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바로 옆에 있었던 국장이라든가 또는 제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보고할 때 수사국 회의실에 있었던 그 많은 국수본의 여러 간부들, 또 제가 전화 보고할 때 본부장 옆에 있었던 경찰관들, 또 이현일 계장이 저한테 보고하거나 있을 때 있었던 사무실 직원들, 그 많은 직원들 중에 아무도 이런 쇼킹한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방첩사가 현직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고 여기에 경찰이 가담하는 상황을 알았더라면 경찰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본청에서는 일개 실무자에 불과한 이현일 계장이 현직 여야 당대표를 체포한다는데 상관들한테 보고하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일선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명단을 좀 짜줘 라고 하는 상황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이거는 아마 경찰청에 근무하는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비슷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경찰이 그런 줄 알았다면 먼저 보낼지 말지 자체를 지휘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심각하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지휘보고가 돼야 되고 바로 대책회의도 열리고 설령 지원하는 걸로 결정되더라도 인원 선발은 어떻게 할지, 체포의 방식이나 절차는 어떻게 할지, 법률 검토, 위법 소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되고 본청 지휘부, 서울청 지휘부 간에 전화로 밀접하게 소통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날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은 경찰청 업무 스타일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날은 물론 그 이후로도 아무런 추가 보고나 추가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일날 국회의원이 체포 대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국방부 조사본부 군인들의 그런 당일날 행적이라든가 그 이후의 행적들과 우리 경찰에서 있었던 행적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저희가 100명이나 그 국회에 있던 직원들이 다 정치인 체포조라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장에서는 제가 과장이나 계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계엄 당일 이 3명의 동선하고 통화 기록을 비교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듯이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전창훈 과장이 서울청의 명단 작성을 요구했다는 사실 이 자체를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가 50명이 비상 소집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로부터도 한참 더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실무자였던 이현일 계장조차도 카톡 내용을 나중에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나중에 국회 대비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법정에 나왔던 많은 국수본, 서울청, 영등포 경찰서 경찰 누구도 정치인 체포를 들었거나 자신들이 체포자라고 인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아마 재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방첩사 군인들이 경찰한테 인솔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경찰한테 체포를 시키고
자기들은 그냥 호송만 하려고 했던 건지 그분들의 내심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군인들 중 일부가 경찰을 정치인 체포조로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그러한 계획이 상대방한테 전달되지도 않고 그 상대방이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되겠습니까?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요즘 직접 보니까 도서관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명태조 시절에도 영모 사건으로 수만 명이 처형됐던 사례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4대 사화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환을 받았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을까요? 그저 먼 친척이었거나 그저 비슷한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로 또는 평소에 관청에 밉보했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이들이 그저 하나의 숫자로 기록되겠지만 그 한 명 한 명에게는 그 사람의 온 일생이고 온 우주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 가족들은 억울함에 피눈물 흘리고 트라우마 속에 한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란 수사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휩쓸린 저도 어쩌면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세상 좀 안다는 지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아무런 죄도 없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안다. 근데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나고 소위 프레임 수사가 되고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수사 결과를 여기 맞춰 나가는 식으로 가면 죄가 있건 없건 빠져나오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걱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수사기관은 몰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법원만큼은 안 그럴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수사기관의 사실대로만 말하면 금방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듣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그러고 제가 하지 않을 일을 제가 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던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들을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궁박한 상황에 있는 피조사자를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같은 말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왜곡된 진술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판장님, 지난 1년 동안 저는 제가 30년 이상 쌓았던 경찰관으로서의 소중한 명예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밤낮 없이 지내왔던 지난 저의 인생이 모두 부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지극히 간단한 일인데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뉴스에서만 봤던 억울한 누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제 개인의 고초를 넘어서 제가 평생을 몸담았던 수사 경찰이 내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정말 참담할 마음뿐입니다. 저와 대한민국 수사경찰의 명예를 꼭 지켜주십시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기일에 재판장님께서 법원은 오직 법과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 말이 그날 저한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내란 재판이 거대한 파도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비록 작은 한 명의 개인의 어떤 억울함이라도 잊지 마시고 오직 법과 증거만으로 살펴주셔서 저의 무고함을 꼭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원만큼은 우리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저의 신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